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오늘까지 해서 급락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헝다의 악재보다는 거의 100% 미국의 이 부채 한도 불확실성 리스크와 테이퍼링 악재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10월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주워 담아야 될 때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걱정이 되거나 또는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하락장에서도 수익날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미리 주워 담는 우상향 저평가 우량주 탑2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120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상 괜찮더라, 하락장에서도 나쁘지 않더라, 꼭 공유랑 주변에 추천 부탁드리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종목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들 보시고 딴 거 안 바라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만 꼭 남겨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희망 속에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고, 그 희망이라는 꽃을 우리가 꽃의 이름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꽃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 소리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급락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당연히 강한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증시의 방향성을 봤을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중국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에 좀 가까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으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사실상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한 급락이나 저가를 깨는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증시가 강한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은 제가 항상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테이퍼링 얘기를 했죠. 근데 부채한도 협상이 10월 18일까지 결론이 나고 테이퍼링이 11월 달에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리스크 정도는 해소가 돼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정도 급락이면은 사실상 이틀 정도 빠졌죠.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증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물론 단기 반등입니다. 추세 상승이 아니라 나올 수 있겠다라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10월 18일까지는 봐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헝다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거 10월 18일까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다. 10월 18일 전까지는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결론 냈고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락하는 시기에 주워 담을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은 11월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10월에 지금 주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 뭐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테이퍼링 이미 뭐 발표했는데 의미 있습니까? 원래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하는 시기,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작이 아니라 발언하는 시기가 가장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이 가장 흔들리기 좋은 증시고, 이 흔들린 증시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강한 저평가 종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금융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죠. 당연히 FOMC 회의록 발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9월 FOMC 회의록 발표, 테이퍼링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좀 땡겨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늘려서 좀 땡길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 정도면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난 9월 21일, 22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요. 미국이 통화정책의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매년 8회 정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금융가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 FOMC 따라서 자산을 줄이거나 또는 늘리거나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일단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면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는 올라가지만 고용은 사실상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5.9%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4.5%, 4.8%로 조금 올라갔고요. 안 좋은 거죠. 물가 상승률 또한 3.4%에서 4.2%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만 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것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잘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2%가 뭐냐면은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 5년 평균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년 평균으로 인플레이션이 2%대면은 된다라는 건데 일단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과거 물가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은 뭐 높다 하더라도 사실상 평균 딱 때려보면 한 2%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전망치가 5.9%, 3.8%, 2.5%, 2.0 점점 떨어지죠? 네, 안 좋은 거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물가 상승률도 충분히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충분히 물가가 어느 정도 이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모두 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물가 상승률은 3.7%, 2.3, 2.2, 2.1 이것 또한 잡힌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존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는데 금리는 2020년 3월 이후 고정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입니다. 점도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투표입니다. 금리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연준 의원이 18명한테 한번 투표해 보세요라고 해서 18명 중에 몇 명이 금리 인상을 보고 있고 몇 명이 금리 인상을 안 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점도표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표를 좀 확인해 보면은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예측을 했고 2023년까지 금리가 연 1%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2022년도에 최소 금리 한 번은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고 2023년도에 최소 2022년도에 한 번이 오른다면은 23년도에는 세 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3년까지는 네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전방적으로 금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의원은 7명이었는데 9월에 2명이 늘었죠. 그래서 절반 정도라는 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 대해서는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너무 많이 풀어놨으니까 정상화로 자산을 조금 넣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선 정확하게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올해 11월이나 12월쯤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2달 이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11월. 그럼 늦어도 11월이지 않나라는 지금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67%
21%, 6%, 4%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연도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달 이내에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치가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벰버, 디셈버라고 보신다 한다면은 뭐 11월 아니면은 12월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악토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월이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한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거의 테이퍼링은 10월, 11월, 12월 안에 진행된다는 건데 10월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이 수준 11월과 12월 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 내에서 매파라는 게 금리를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류되는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렌과 댈러스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 상당히 유명하죠. 조기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젠그렌 총재는 9월 30일, 카플란 총재는 10월 8일 임기를 종료를 하고요. 2015년 댈러스 총재가 된 이후부터 수백만 달러를 아마존, 애플, 델타 항공 주식에 투자를 했고 선물도 열심히 투자해서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돼서 뺐고요. 그래서 제롬 헤이든 파월 의장은 어, 연준의 16번째 의장이고 2012년부터 연준 이사회 일원이 활동했고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의장은 지명돼서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지금 연임 여부에 대해서 세계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파월 의장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은행 및 기타 고용기관의 규제가 약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연임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긴축으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1월, 12월 사이에 테이퍼링, 내년에 금리 인상, 2023년 4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기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가 충분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대 이 수혜주라는 게 당장 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보자는 게 아니죠. 2023년, 2024년까지도 그러니까 총 7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길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는 거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통위 D6, B2에 또 금리 인상 나올까? 연내 2번 더라는 상당히 조금 무서운 글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꺾이지도 않는 대출 증가세에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경제학부 교수가 합류한 대목에서 아마 이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위한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통위 회의는 이달 12일과 내달 25일 단 2차례뿐이고 그러니까 잘하면은 2번 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많이 안 되는 소리고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위드 코로나를 발표할 거라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최근 재택 의료, 원격 의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당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8월 기준금리 인상 후 10월 8일에 10월, 8월 인상의 영향을 지켜본 후 11월에 또 한 번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1,800조 가계부채가 넘겼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대출 못하게 해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출이 늘었다. 근데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를 받든 뭐라든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조짐이나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조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소 3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달 금리 10월 달 아까 얘기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리면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금리는 인상을 한다는 방향이죠. 그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또는 이 배당 시즌이 되면은 보통 증권주라든가 금융주가 상승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부분이 생겼죠. 바로 증권주입니다. 금리 변동성 겨박제에 칼바람이 놔주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이제 배당 기산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에 미리 배당을 많이 주는 증권주면 대신증권 5% 이상 주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자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배당주 중에서도 증권주는 지금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금융주와 함께 묶이는 은행주, 보험주가 선방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사실상 증권주는 많이 안 좋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은 뭐 은행주, 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주는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1%고 대출 금리가 2%면 1%가 이익인 겁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늘어나고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그리고 보험주는 채권 금리가 높아져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싹 다 채권에 넣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국채라든가 채권에 넣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운용 수익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증권주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자금이 좀 몰리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은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조금 악재를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권사 실적이라는 게 2020년에 정말 우리 흔히 주린이 주식을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10명 중에 원래 2명 정도가 주식을 했다면 10명 중에 최소 5명 이상은 현재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020년도였고 현재로서는 피크아웃, 고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는 올해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주가 괜찮은데 금융주 뭐 나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 외인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금리 뛰자 금융주 러브콜 중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기조,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으로 국내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금융주 매입을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 합산 순매수 상위 20위 안에 금융주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하나생명. 복사해 놓겠습니다. 예,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리 제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주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상당히 많이 샀고요. 기관 투자자는 BNK금융지주, 하나생명. BNK금융지주가 상당히 그 배당을 많이 줍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금융주가 좀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 집중 매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 금리 인상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은행주는 올해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적이 개선돼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구성이 좋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고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금리 인상 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금융주더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추가할게요.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겠는데 그게 하나금융지주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KB금융. 그리고 뭐 지금 하나생명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현대해상까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로서 보험과 은행을 합친 거고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뭐 삼성생명 이런 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다.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고점을 막 돌파해서 현대해상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뛴다면 상당히 더 높은 상승세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쭉 돌려보면은 추세적으로는 많이 고점으로 보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더 올라갈 만한 구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대감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쭉 보시면은 뒤에까지 날아가면은 아직도 뭐 47,000원에서 5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저는 저평가하고 상당히 우량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주 말고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LFP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LFP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LFP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종류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린가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죠. 리튬 가격이 250%가 올라갔고요. 배터리사들 광물 확보 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희소금속 확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배터리 주류인 리튬이온 2차 전지 원자재 공급 부족이 우려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250%, 코발트 65%, 알루미늄 46%, 구리 18%, 망간 10% 등등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리튬의 80%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전망이고요. 국내 3사 주력의 3원계 배터리 NCM 그리고 NCA 수요 증가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은 최근 캐나다 리튬 강산업체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를 했고요. 인수 금액은 총 한 3,500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모펀드와 호주 AVZ 미네랄스가 추진 중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리튬 주석 개발 프로젝트에 약 2,80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원자재를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 간에 바닥에서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1위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중국 그레이트 파워사에 약 350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4.8%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6년간 니켈 총 2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SK 이노베이션 뭐 아니면은 뭐 삼성 SDI 할 거 없이 열심히 뭐 스위스에 투자해서 코발트 공급받는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뭐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받는 부분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해서 공급받는 것과 에코프로 BM과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받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를 어디선가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부족하니까. 모두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튬 공급 부족량이 올해 1만 톤에서 2025년이면 20만 톤 급증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폐배터리기 나오죠?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폐배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 영상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양극재 싹 다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값싸고 안전한 LFP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은 SK 경영진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FP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싸고 화재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그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원래는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LFP 배터리 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LFP 기술에 관심이 있고 자동차, 특히 이제 좀 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서 LFP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LFP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LFP 방식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CM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 충전시간, 전기차, 뭐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지만 소재가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LFP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어디 LG 에너지 솔루션도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LFP 배터리 개발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라인업 확대에 나섭니다. 프리미엄 위주의 부분에서 전기차 중저가 대응을 하면서 LFP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고 리튬 인산철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이원계 제품이다. 그래서 CATL에서 원래 만들었었는데 3원계 배터리를 그대로 인식해서 만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행 거리는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NCM에 비해서 당연히 좀 딸리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저가형 전기차에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의 긍정적인 입장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는 NCM에 알루미늄을 투입한 NCMA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차기 제품을 집중했지만 사실 중저가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LFP 배터리를 넣어서 중저가 모델의 배터리를 넣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기차가 그렇게 오래 달릴 필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사실상 가솔린 자동차를 보더라도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 모든 차가 오래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모든 차가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마다 다른 거고 자동차마다 사실상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를 노리기 위해선 최근에 현대차에서 캐스퍼가 대박이 났죠. 그런 거예요. 캐스퍼가 싸지만 대박이 났어요. 이런 것처럼 꼭 비싸고 자동차가 멀리 달리고 세게 달리고 빨리 달려야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F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0% 폭풍 성장 LF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값 싼 가격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업체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 LFP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더 빨라질 것이다. 고급 전기차에는 니켈 함량을 높인 3원계 기반 배터리가 고급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전기차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FP 에너지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약 1,500% 15배 이상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시장에서 약 15% 안팎이지만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뭐예요? 3원계보다는 별로예요. 하지만 충분히 값비싼 광물이 들어가지 않고 싸고 화재가 안 나고 저가, 중저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LFP는 리튬 인산철입니다. 그리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요. 이거 줄임말을 다 섞은 거예요.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입니다. 그래서 LF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 주요 특허가 내년 4월 미국에서 만료될 예정이고 배터리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한민국만 15배가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LFP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EG입니다. 일단은 LFP 산화철 부분에서 세계 최대 이제 생산 규모를 확보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산철을 이용해서 양극재로 구성하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라는 기업입니다. EG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하락이 눌릴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EG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매를 할 때는 한 번에 뭐 매수를 하거나 또 한 번에 매도를 하거나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들도 하락하는 증시에 좋지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증시에서 어려운 증시에서 당일 좀 급등 가능한 당일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나 뉴스, 이슈
무료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매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 애플 있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있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폰 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스마트폰 접속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어플 터치 하시고요. 꼭꼭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러한 어플 화면이 나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이게 당일 상승이라든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 이슈,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이제 뭐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매매 강의 자료라든가 이걸 싹 다 저희는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리얼 추천주를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10월 6일 리얼 추천주 올려드렸죠. 5일, 1일, 3일, 29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최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든가 최근 뭐 20% 이상 올라갔죠. A스토리라든가 A스토리 30% 이상 올라갔죠. 이러한 종목들 이 추천주에서 공개해드리고 있고 제가 10월 7일 추천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월 7일 추천주도 받아가시면 된다. 이 어플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거든요. 그냥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황도 올려드려요. 10월 6일 시황에서 장전에 올려드렸고요. 장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뉴스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극비 자료에서는 제가 뭐 증자란 무엇인가, 테마주, 기술적 분석, 용어, 테마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또 다 있고 하니까 이 자료집들, 종목들, 시황들 다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꼭꼭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매매를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함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보이는 싸움은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 이 마르스 김동석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